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래 오늘 다루려고 했던 핵심적인 주제죠. 어제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은 문다혜가 또 다른 불법 숙박업용 건물을 갖고 있다는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이 문제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시사저널 보도에 의하면 문다혜가 제주별장과 서울 종로구 부암동 자택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문다혜는 서울 영등포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은 채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박업소로 제공해 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제공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도 이제 위법,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시사저널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일단은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대통령 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전 대통령 딸, 전직도 아니고 직전 아니겠습니까? 직전 대통령 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위법한 그런 행동을 갖다가 한 것이 아닌가. 돈 벌기 위해서 뭐 별별 걸 다 했구나.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일단은 이 숙박 시설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저 재산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문다혜 씨가 뭐 그렇게 돈 버는 일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서창호 씨가 뭐 아주 잘 나가는 뭐 직장인이었었죠. 얼마 동안은. 하지만 뭐 그거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뭐 5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인세가 또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다가 뭐 태국에 있을 때 그 경호원하고 뭐 그 금전 거래가 있었다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문다혜 씨의 전체 재산이 얼마가 되느냐,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제주도 그 별장이라고 하는 데가 시가에 비해서 현저하게 싼 금액으로 이걸 갖다가 취득한 것이 거의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송기인 신부가 과연 그 실제 소유주였는지 그것도 또 의문스러운 점이 많고. 그러니까 문다혜 씨를 둘러싼 재산 문제, 돈 문제는 너무너무 이렇게 흐릿하고 희한하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만약에 검은 돈이 흘러갔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문다혜 소유 제주별장도 공유형 숙박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좀 비슷하죠. 이걸 이제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중앙일보 취재를 통해서 당시에 그 협재리 한림읍의 읍사무소를 찾아가서 확인을 했더니 숙박업소로 등록이 안 돼 있더라. 이것까지 확인을 했었죠. 서울 양평동 주택 이건 뭐 이후에 매각을 했는데 매도를 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방식이었죠. 신우석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행정관이었던 신행정관이 이 매입과 매도 과정에 도와줬다, 이런 것까지도 알려졌죠. 이번 영등포 오피스텔 방식도 동일한 수법입니다. 지금 수법 자체가 반복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무단 주차, 11차례의 과태료와 압류,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행적, 약간 상습범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이 숙박업 패턴도 이게 불법 행위가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네요. 그냥 몰랐다고 그러겠죠. 뭐 문다혜 같은 사람은 그냥 그 집이 있는데 뭐 요즘 에어비앤비 뭐 이런 게 유행하고 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호텔처럼 1년에 뭐 만실이 되는 경우에 그 집이 팔리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용돈 벌이나 한 거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관리비하고 세금 정도 내는 정도밖에 아니었다. 이거 가지고 뭘 또 문제를 갖다 삼느냐라고 주장을 하겠죠. 변명을 하겠죠. 제가 지난번에 그 제주 별장 문제가 됐을 때 그 주변에서 마침 그때 그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여기 어떻게 들어왔느냐, 뭐 에어비앤비 같이 들어왔다. 하룻밤에 얼마, 1박에 얼마냐, 뭐 한 20몇만 원이었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뭐 매일매일 그렇게 영업이 되지는 않았었을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딸이었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저는 구경도 못했거든요, 청와대. 그런데 문다혜는 청와대에서 살았잖아요. 예. 그 좋은 데에서. 그거 다 제가 낸 세금으로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국가에 의해서 혜택을 갖다가 본 사람이라고 하면, 아니 자기 아버지는 자기한테 임대료로 뭐 얼마씩 이렇게 줬는데, 그런데 문다혜 씨는 청와대 살면서 국민들한테 득이 될 일을 요만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득되는 일은커녕 맨날 음주운전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예산 수십억을 갖다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 연금 받는 것만 해도 한 2억 정도는 받지 않을까 싶고, 차 나오죠. 거기에다가 경호원들 막 그거 이런저런 그 비용까지 하면은 1년에 수십억 예산을 갖다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 하는 문다혜 씨가 세금 얼마나, 이 정도는 등록하면은 다 되는 거잖아요. 예. 등록하면 그게 뭐 리젝트 되겠습니까? 아, 문다혜 씨 그 제주도 별장은 대통령 딸이니까 안 돼. 이걸 가지고 그 뭐 영리 활동 할 수 없어라고 제주도에서 하겠습니까? 제주도 도지사가 지금 민주당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냐? 세금 몇 푼 내기 싫다, 그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과태료도 안 내고 있는 거고, 다 일맥상통하는 건데, 국가로부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는 온통 그 혜택은 받을 대로 다 받고, 그 다음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문다혜 씨에 대해서 더 가혹하게 할 필요 없어요. 왜 가혹하게 합니까? 뭐 문다혜 씨가 뭐 대단하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가혹하게 할 필요도 없는데, 대신에 법대로 위법 사항이 나온 거 있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법의 규정대로 처분을 갖다가 해라. 그래가지고 뭐 과태료 물릴 거 있으면 과태료 물리고, 벌금 내게 할 거 있으면 벌금 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압류했는데 이게 그 안 되면, 돈 안 내고 있으면 그럼 강제 집행하든지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지. 이거는 그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진짜 대통령의 딸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을 뭐 당나라법으로 알고 있습니까? 너무 법을 갖다가 물렁물렁하게 보는 겁니까? 이거는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 한번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문다혜의 불법 스파업소 운영에 대해서 영등포구청 관계자가, 즉 영등포구청의 직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실사 후 미신고 숙박업소로 사용된다는 점이 확인되면 업장 폐쇄 후에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장도 폐쇄하고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아마 영등포청이 이 시사저널 보도 이후에 실사를 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업장 폐쇄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도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네. 서민들한테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어떻습니까? 서민들한테는요, 식당 하다가 미성년자들, 요즘 애들은 다 커가지고 얘가 나보다 더 키도 크고, 그 다음에 뭐 다 이렇게 화장도 하고, 요즘 애들은 다 화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아니, 우리 딸내미가 막 화장을 하는 거야. 그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럴 때 저는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마음에 안 들었냐? 화장 안 하고 생얼굴이 제 눈엔 훨씬 더 이쁜데 못하러 이렇게 어울리지 않게 화장하나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요즘 여학생들이 왜 화장을 하냐면, 화장을 안 하면은 그 뭐라 그럴까, 얕보인대. 세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해야 되는 거래.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엔 우리 딸내미 화장품 다 버리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갖다가 했어요. 아,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있었구나. 애비가 그것도 몰랐구나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식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중학생들도 뭐 이렇게 키 크고 이런 애들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뭐 술 한 병 시켰는데 그거 잘못 줬다가 거기에 대해서 신고 들어가가지고 그 영업 정지당한 사람, 그 식당들이 한두 구대입니까? 오죽하면 그 억울하다고 대통령한테 하소연했던 그런 상황도 있어요. 일반 서민들한테는 그렇게 그 엄정하게 하면서, 문다혜나 뭐 이렇게 뭐 조국이나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헐렁헐렁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이만 되라가 아니고 그냥 그 법대로만 해라,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자금 출처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다혜가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 그 호실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자, 등기부 집합 건축물 대장 저기 띄워져 있죠. 조금 키워 주시겠습니까? 빨간 부분을 조금 더 키워 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 문다혜 써 있죠. 성명, 뭐 주민등록번호에 저 문다혜 좀 오른쪽으로 가 주시겠습니까? 당시의 주소는 제주도 제주시 한림은 협재리였나 봅니다. 저거 할 때 2022년도 기준으로 했나요? 자, 오른쪽으로 더 가볼게요. 자, 변동 일자가 2023년 11월 30일로 되어 있는데요. 2021년도에 저게 분양을 했고 2022년도에 매도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소유권 이전 2023년 11월에 됐나 봅니다. 저게 이제 집합 건물인데, 저거 등기부 등본 때 보면 계약 분양가가 6억 7,620만 원으로 시사저널이 확인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주별장 3억 8천, 종로구 부암동 지금 오피스텔 하면 6억 7,620만 중에 일부 대출이 있는 걸로 보인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약 40%, 약 2억 좀 정도가 대출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데, 그러면 4억이 좀 넘는 돈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제주별장하고 오피스텔만 해도 문다의 돈이 들어간 게 8억이 좀 넘는 걸로 보입니다. 종로구 부암동 자택도 지금 현재 있죠. 그게 최소 지금의 한 7억에서 10억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게 잡아서 최소 15억에서 18억 정도는 지금 문다혜의 돈이 들어간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 자금 어디서 났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태국에서 자금이 들어왔고, 일부 국내에서 자금이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거래되는 게 확인되었고, 김정숙이 2022년도 그리고 중앙일보에서는 2020년도에 또 5천만 원 했으니까 그 두 차례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국 자금까지 하면 이상직이나 그 이외에 한국벤처투자가 280억 원을 출자했던 서창호 씨가 다닌 회사와 연관된 K런 벤처스 있었죠. 한국벤처투자가 280억 투자를 했던 K런 벤처스, 여기 자금, 특수활동비 뭐 이런 것들이 섞인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의문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일단은 저게 그 6억 몇 천만 원짜리 그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예. 자금 출처를 밝혀야 돼요, 문다혜가. 예. 그거 만약에 밝히지 못하면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저게 뭐 한 6억 얼마짜리니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세무조사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저거 했을 때에는 자금 출처에 대해서 그 정확히 했을 거고요. 뭐 진짜든 가짜든지 간에. 그 다음에 뭐 지금 요즘 뭐 아파트 사거나 그럴 때에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웬만하면 다 그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세무조사까지 나올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기 그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세청에서 명백하게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예컨대 7억짜리다, 그런데 뭐 한 3억 정도는 대출 나왔다, 4억은 어디서 나왔다, 이것을 그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문다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컨대 4억을 누가 줬다라고 하면 그 돈이 왜 줬느냐, 거기에 뭐 증여세를 떠나가지고 왜 줬느냐, 그게 이제 뭐 대통령 보고 뇌물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제3자 뇌물죄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단순 뇌물죄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창호 씨가 다녔던 회사에 한국벤처투자가 280억을 출자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한국벤처투자가 어떤 데입니까? 중진공 자회사예요. 중진공 이사장 누가 있었습니까? 이상직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상직 문제가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상직이 왜 중진공 이사장을 했을까? 이상직 정도 되면은 뭐 가고 싶은데 여러 군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꼭 찍어가지고 중진공 그 이사장을 했을까? 물론 중진공 그 이사장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예요. 중진공이 자산이 23조에다가 부채 그 뭐 직원이 1,300명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회사인데 자산이 23조래니까요. 2020년 기준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진공의 자회사가 뭐 SBC 인증원도 있고 중진공 파트너스도 있고 하지만 제일 똘똘한 자회사가 어디냐? 그게 한국벤처투자란 말이에요. 한국벤처투자가 어떤 회사입니까? 지금 서창호가 다녔던 회사에 출자했던 것처럼 200억, 300억, 몇백억을 그냥 출자하는 회사가 그 스타트업이나 그 벤처에다가 출자해 주는 회사가 한국벤처투자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지금 공교로운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되게 궁금하니까 좀 그 수사를 갖다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 국세청이 자금 출처 그리고 검찰이 지금 자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금 출처에 관한 이게 문재인의 뇌물 혐의의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그 부분까지 좀 다뤄봤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자, 오늘 중요한 주요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백원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백원우 문재인 정부 때 초대 첫 민정비서관을 했죠. 근데 백원우가 강제 수사, 즉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한 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와 다른 차원의 문재인에겐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예, 이 문제 한번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전주지검에서 서창호 씨 타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전주지검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는데요. 어제 백원우 전 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일단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자, 이건 예정돼 있었어요. 왜 예정돼 있냐면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신우석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예. 신우석 행정관이 소환 조사 됐죠. 그런데 뭐 일단 입을 다 다물었습니다만 검찰이 질문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검찰이 뭘 질문했느냐? 자, 당신은 누구한테 직보를 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조국한테 했느냐? 임종석한테 했느냐? 사실 조국과 임종석한테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누구한테 직보를 했느냐? 백원우한테 직보를 합니다. 백원우는 사실 비서관이에요. 민정비서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지금 행정관이 민정비서관의 친인척 관리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선임행정관한테 해야 되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선임행정관을 뛰어넘어서 바로 백원우한테 직보를 했다. 이건 백원우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백원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예. 백원우는 어떤 자인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재선 의원입니다. 예. 국회의원 재선이란 건 초선, 재선, 3선, 4선이 사실 계급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계급장이 없죠. 다 국회의원 다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어떤 대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 수석 비서관으로 예를 들어서 전직 국회의원이 간다?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 급수가 같으니까. 근데 비서관은 1급이에요. 네. 근데 재선 의원이 1급 비서관으로 갔을 때부터 말이 많았거든요. 자, 왜 그랬을까? 자, 왜 그랬냐면 백원우야말로 내가 계급을 떼서라도 해야 될 일을 하겠다.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라는 거고 그 해야 할 일을 완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 장면에서 백원우의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어떤 장면을 떠올리냐?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에서 연결식을 갔을 때 예. 그 갑자기 백원우가 뛰쳐나오면서 어딜 감히 여기에 오느냐라고 고함을 질렀잖아요. 그랬네요. 그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백원우라는 사람을 노무현과 문재인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백원우야말로 노무현과 문재인 사람이다. 백원우는 노무현의 사람, 문재인의 사람이다. 이겁니다. 즉, 이 사람은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즉,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복수를 하러 들어갔다. 그래서 모든 적폐 청산에 이 백원우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민정비서관인데 각 부처에 다 지시를 내립니다. 적폐청산 TF를 만들라.
적폐청산 TF 만들라부터 일보를 나뉩니다. 내가 노무현 복수를 할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때려잡을 거야. 라는 그 모든 것들을 뭘로 해? 별동팀을 조직합니다. 네. 이 사람이 별동팀을 조직하는 거 사실 이 직제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정비서관인데 거기에 이제 민심반, 친인척반이 있습니다. 친인척반이 원래 별도 팀이 있는데 친인척 팀은 신우석이 하는 역할이에요. 예. 그 역할을 거꾸로 했지만 어쨌든 친인척 관리를 하고 견제를 하는데 이 별동 팀을 따로 만듭니다. 삼청동에 따로 만들어서 뭐를 해? 첩보 수집. 공직 감찰 첩보 수집. 네. 이건 사실 직제상으로는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갖고 뭐를 해? 막 이 적폐 청산과 관련된 첩보, 그 다음에 저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예. 첩보, 그것도 첩보를 만들어서 수사 이첩을 하잖아요. 수사 지시하잖아요. 그러네. 이런 것들을 다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문씨 일가의 소원 수리. 문씨 일가가 소원을 하면 백원호가 다 들어줬다. 자, 뭐 첫 번째 문다혜는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요. 문다혜가 뭐 그 태국 가고 뭐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신우석이 백원호한테 직보를 했다. 뭐야? 백원호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좀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자, 문씨 일가 그러면 누구 소원도 들어줬어요? 문재인 소원도 들어줬죠. 네, 30년 지기 친구. 응? 당선되는 거 보고 싶다. 송철호 당선을 보고 싶다. 그 누가 들어줬습니까? 백원호가 들어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별동팀으로 해서 직접 내려보내갖고 이 별동팀의 한 대원이 죽어요. 예. 극단 선택을. 백모 씨죠. 네, 백모 씨. 극단 선택을 하죠. 어찌됐든 그때 뭐 저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 당시 총장이었나 가서 울었잖아요. 그 손을 붙잡고 아마 검찰 수사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검찰 수사관 백재영 수사관이었죠. 네네네. 네. 어찌됐든 다시 결론으로 돌아오면 이런 일들 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어떤 일? 자, 이 좌파들이 10년을 굶었어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서 딱 끝나고 한 10년을 굶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 하이넷 애나 때처럼 달려 들어갔고 막 뭐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전화해서 나 노빠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백원호가 다 교통 정리를 해요. 이를테면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그 우리들 병원의 그 전 부인 이상호 원장의 전 부인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뭐 출판하고 내가 노무현의 친구다, 내가 문재인의 친구다 이런 식의 책을 냈던 사람. 네. 김수경하고 이상호하고 출자를 해서 그 청담동에 무슨 어마어마한 꽤 큰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주 얽히고 설켜서 우리들 병원이 이상호가 사기친 것처럼 돼요. 그런데 그 여사장이 저기였나 봐. 노빠였나 봐. 네. 직접 청와대에 전화가 와갖고 100원을 바꿔. 뭐야? 근데 그거를 누가 커버해 주냐면 윤국은이 아이고 눈이 왜 이러세요? 하고 이제 그 커버를 해요. 막 내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런 민원 접수. 근데 민원 접수를 하는데 백원호 바꿔 하는 건 뭐야? 백원호가 모든 그런 교통 정리에 총 책임을 졌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압수수색을 했느냐? 이 문다혜의 태국 이주와 문다혜로 들어가는 검은 돈과 문다혜로 상징되는 문씨 일가의 모든 수상한 그런 흐름들을 전부 백원호는 알고 있다. 그러면 예. 전주지검이 지금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할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지난 2월 6일에도 백원호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을 때 백원호는 당시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니까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강제 수사 나서면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약 지금 8개월이 지난 후에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증거를 그 사이에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렇죠. 지금 전주지검이 굉장히 발빠르고 또 체계적으로 스텝을 밟아나가고 있었어요. 작년 12월부터 올 1월 문다혜의 지인이라고 알려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양이네스, 뭐 유송화,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압수수색을 다 했잖아요. 예. 그때 1월 달입니다. 그게. 그래 2월 달에 이제 문다혜가 그 문자를 날리죠. 이제 표적 수사에 들어간다. 나의 지인들까지 이렇게 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 이후부터 정말 다 불렀어요. 청와대 인사수석부터 모든 부처가 다 연루가 됐거든요. 그리고 백원호도 한번 압수수색을 했고 그런데
이런 수사는 어떻게 되죠? 이 보고의 어떤 정점들로 체계적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신우석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였어요. 키맨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우석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건 신우석이가 뭐 대답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미 신우석과 관련돼서 모든 방증 그러니까 증거 자료들과 증언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신우석을 잡는다는 건 백원우를 잡는 게 목표예요. 왜? 백원우가 하나의 저기 플랫폼이었으니까. 물론 거기에 총 책임자라든지 총 설계자는 따로 있었겠죠. 하지만 모든 이게 이 뭐랄까 청와대 내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의 플랫폼은 당시에 백원우였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백원우에 대한 그런 모든 이 증거가 끝났다. 예. 그러면 네. 이제 구체적으로 백원우에게 전주지검이 어떤 소환해서 어떤 조사를 할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신우석 전 행정관 방금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우석 전 행정관은 문다혜 부부 태국 이주에 깊숙이 관여한 실무자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돼 있죠. 사전에 가서 부동산도 알아보고 태국 이주 과정에 필요한 갖가지 것을 실무적으로 지원한 인물이니까요. 그러면 백원우를 불러서 이런 걸 확인을 주로 할까요? 신우석 행정관에게 태국 이주와 관련해서 문다혜 부부 태국 이주와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했느냐,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우석이 그 직무 있잖아요. 신우석이라는 사람의 직무와 어긋나는 그러니까 직권남용 다른 어떤 그런 도움을 줬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느냐에 대한 그 규정이 필요하고요. 그 일단 그것과 함께 그건 이제 직무상의 직권남용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검은 돈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환치기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환치기를 했는데 그 환치기 한 실질적인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구기동 빌라 구매 비용. 으로 불법적인 어떤 외환 거래를 경호처 직원이 은을 통해서 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알파부터 G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그 다음에 행보까지 신우석이 다 챙겨줬다라고 좀 보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신우석이한테 직접적으로 지시했느냐? 신우석이가 지시를 받지 않고 이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신이 지시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한마디 아까 제가 누락된 게 이겁니다. 사실 백원우는 이상직하고도 친해요. 이상직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어떤 관련이 있냐면 이상직과의 교류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문재인 동행 캠프에서 시작돼요. 문재인 동행 캠프에서 둘 다 부본부장이야. 근데 둘이 있었던 게 조직이었어요. 조직 부본부장이 백원우였고 조직 속에서 직능본부 있죠.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이 이상직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포괄적으로는 한 부서, 그러니까 한 팀이나 마찬가지야. 그 팀에 이제 여러 가지 넌 직능을 맡아라, 뭐를 맡아라에 세분화됐을 뿐. 그래서 조직본부 안에 보통은 직능본부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백원우와 이상직은 그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교류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직이 여기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타이스타젯을 통해서 서창호를 취직시키고 하는 설계를 이상직과 상당히 백원우가 가깝게 상의하고 이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대로 실행을 하고 신우석에게 지시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백원우는. 예. 그러면 민정비서관의 업무 문제와 연관해서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문재인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하는 기구죠. 특별감찰관이 있죠.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고 민정비서관실 내에 친인척관리팀을 따로 지금 둔 거죠. 앞서 이종건 평론가님 이야기를 해주셨죠. 당시에 민정비서관실이 대통령의 친인척의 동향 그리고 관리를 했으면 민정비서관실의 친인척 관련 업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경호 인력은 또 태국에 어떻게 배치를 했는지 경호처와 어떻게 협의와 접촉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항들을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에
어떤 수준에서 어떤 보고를 했는지 이런 것도 백원우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보겠네요. 그렇죠. 백원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는 건 그만큼 진술들을 받아냈다는 얘기예요. 백원우가 뭐 처음부터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백원우한테 물을 수 있는 질문들은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과 그다음에 진술들과 그다음에 증거들을 확보해야만이 백원우한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잖아요.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백원우한테 이것 좀 가르쳐 줄래? 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그렇다면 그 안에 우리가 보도되지 아니한 많은 진술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울산 하명 수사라든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백원우가 지시하고 관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밝혀진 어떤 배경에는 그 안에서 박형철 비서관이라든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김태우 전 그 청와대 행정관이요. 행정관처럼 그래서 여기서도 이 내부에서 사실상 백원우에 대해서 다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자기 독점을 했어요. 모든 어떤 정보도 독점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정수석실에는 3개의 비서관실이 있습니다. 민정비서관실, 반부패 비서관, 그다음에 공직기관 비서관. 그런데 각각 그 비서관마다 뭐 내부감찰팀, 임사검증팀, 또 특감팀 다 있는데 이 별동대 팀이 모든 걸 다 했어요. 이런 다른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할 거,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할 거, 다 그 팀들이 있는데, 공직 라인들이 있는데, 별동대 팀이 이건 전부 다 관여하고 전부 다 쥐락펴락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난 일하고 싶은데, 난 어디다 보고하고 싶은데, 나도 좀 인정받고 싶은데, 저 별동대 팀이 이걸 쥐락펴락하고 그 위에는 백원우가 완전히 왕수석으로, 비서관인데 왕수석으로 지금 행세하고 있다. 이런 내부의 어떤 그런 그 불만들이 충분히 진술로서,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진술로서, 이건 내가 바라보니까 이러이러하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대상은 어떨까요?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민정수석실은 당연히 인사 검증을 주요 고유한 업무로 하고 있죠. 민정비서관실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직전에 2018년 2월 3월 그 임명 직전에 2017년 12월에 청와대 비밀회의가 있었죠. 임종석 당시의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이 참여하는 청와대 비공개 또는 비밀회의가 2017년 12월에 있는 것까지 다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이 부분 즉 인사검증에 관해서 상당히 깊이 개입했을 백원우가 이 이상직 검증 과정에 직접 참여했을까? 이 부분도 들여다볼까요? 실제로 비밀회의에 백원우가 참석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임종석이나 조국이 직접 참석을 했다면 백원우는 뒤로 빠졌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조국은 많은 부분에서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런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쪽 취재를 좀 해봤더니 조국은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대요. 왜?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어떤 그런 그 실력이 없어서 법률적 그런 정무적 판단을 기반으로 한 그런 그 업무에 대해서 소외됐대요. 물어봤자 모르고 또 진짜 정무적인 어떤 판단도 못하고 그러니까 백원우한테 다 집중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국도 그걸 일을 별로 안 했고 백원우가 모든 실무를 다 담당하고 그 설계를 하고 또 짜여졌기 때문에 조국이나 임종석이나 조현옥이 회의를 통해서 뭘 했다고 한다면 그건 마지막으로 추인하는 어떤 과정 이 팀들이 추인하는 과정이었고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마지막 라인들이 이상직과 관련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자리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제3자 뇌물이든 문재인의 소환과 문재인의 기소에 있어서는 이 회의가 결정적인 하나의 어떤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회의를 조현옥이 제가 알기에는 몇 가지 진술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현옥은 자기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네. 자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자기가 총 책임을 또 져야 돼요.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현옥도 내가 어느 정도에 딱 요만큼만 관여했다라는 정도의 워딩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전주지검이 수사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했던 인물 중에 이런 인물이 있죠. 고성규 전 행정관. 현재는 현대자동차 고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6월 초에 현대자동차 고문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성규 전 행정관이 검찰 조사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서창호 씨의 토리게임즈 취업 청탁을 부탁했다고 진술한 바가 있죠. 토리게임즈뿐만 아니라 이상직의 타이스타젯 관련된 취업 청탁 문제도 나왔었는데 토리게임즈 여기에 취업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자신한테 청탁을 했다. 이런 진술 내용이 알려진 바 있죠. 그런데 문재인의 전 사위인 서창호 씨가 일했던 토리게임즈에 돈을 빌려준 케이런 벤처스라는 벤처 투자업자가 있었죠. 저희가 한 3주 전에 이걸 집중적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케이런 벤처스의 한국 벤처 투자가 280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서창호 씨는 친인척 관리의 중요한 대상이었을 거고 민정비서관실은 친인척 관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역할도 해왔을 테니까 이 토리게임즈와 관련있는 케이런 벤처스의 한국 벤처 투자가 280억을 출자한 이게 2018년도 5월부터 8월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개입을 한 것이 있었거나 주요 동향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의 초점이 모아질지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고성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예. 수사의 초점이 당연히 모아질 거라고 보고요. 고성규는 또 하나의 백원우입니다. 백원우와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백원우와 그다음에 고성규와 그다음에 김경수. 어떤 공통점? 노무현과 문재인이 동시에 좋아했던 사람. 동시에 중용한 사람. 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김경수는 뭐 아시죠?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의 첫 번째 비서관. 뭐 이렇게 표현되고 뭐 백원우야 지금 노무현 청와대에서도 행정관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때도 이렇게 비서관으로 일했고 고성규가 그렇게 또 노통이 총애했던 사람이래요. 예. 노무현 대통령의 영어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돼갖고 뭐 비서관까지 했는데 자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돼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네. 법무법인 부산에서 변호사만 했던 사람 아니야. 근데 올라왔는데 거처가 없는 거야 당분간. 어디서 숙식을 했느냐? 이 고성규 집에서 숙식을 그랬어요? 예. 그럼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네요. 웬만한 사이 아니죠. 예. 자기 집에 몇 방을 내주는 사이라면 그만큼 그 전부터 인연이 있지 아니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정수석실 밑에서 같이 일을 해요. 고성규가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집에서 그때 보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을 보좌를 하고 당시부터 문재인과 엄청나게 어쨌든 같은 호흡을 맞춰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교류 관계야 다 뭐 알려진 거고 그 다음에 백원우가 그때 당시에도 함께 있었고. 그때 당시에 노무현 청와대에서 문재인과 그다음에 고성규와 백원우가 함께 일을 했고 백원우도 거기서 행정관을 했었으니까 예. 같은 행정관끼리 그때 교류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사실 이제 고성규는 사라져요. 뭐 때문에 사라지냐면 당시 청와대 최도술 예. 비서관이 SK로부터 돈을 받는데 저기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고성규가 최도술한테 너 러시아로 가는데 지금 수사가 이렇게 진척이 됐다. 이걸 알려준 혐의로 아마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굉장히 오랫동안 뭐 수면 아래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토리 게임즈를 소개를 시켜줬다. 웬만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웬만한 관계가 아닌데 토리 게임즈를 소개시켜줬다는 건 그만큼 뭔가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 궁금한 게 가려진 그러니까 이 토리 게임즈 때문에 늘 헷갈려하는 게 아니 소개시켜 주려면 좀 유명한 데 소개시켜 주지. 타이스타 jet이 아니라 뭐 대한항공 보내고 토리 게임즈가 아니라 저기 넥슨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왜 맨날 좀 쩔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이 좀 동종업계에서는 좀 하위권. 하위권 잘 알려지지도 않은 타이스타 jet이 지금 서창호 때문에 알려졌지 뭐 알기나 합니까 우리가 있는지 뭐 3년 내 4번 고작 비행기 떴대요. 어쨌든 그런 듣보잡에 왜 취직시켜줬을까가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절친인데 자기 집까지 내줬는데 바로 돈 때문이다. 아무래도 이상한 돈 거래들이 있었다. 말씀하셨듯이 그 토리 게임즈에 돈을 빌려준 펀드 벤처 투자 회사가 갑작스럽게 정부의 뭐 한국 벤처 투자, 한국 벤처 투자에 어마어마한 그런 저기로 선정되잖아요. 예. 그 일자리와 관련된 그 국가 세금으로 마련된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백원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백원우는 저기 연루 안 된 곳이 없어요. 정말 연루 안 된 곳이 우리들 병원 뭐 산업은행 출자 의혹 거기서도 드러나요. 백원우가 관련돼 있다. 윤규근 총경의 녹취록에 있어요. 백원우한테 뭐 보고를 했다는 등. 뭐 그다음 김기현 첩보, 그다음에 버닝썬 민간인 사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사건들인데 전부 가다 보면 백원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지랖 넓게 모든 거에 관여한 왕 수석 중에 수석인데 당연히 토리 게임즈가 사실 저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장동에 있어서의 위례. 김만배가 대장동을 크게 한 방 터뜨리는데 그 전에 똑같은 스타일로 위례가 한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사실 타이스타 jet과 관련돼서 태국을 통해서 좀 국제적으로 돈을 좀 세탁을 하고 검은 돈의 어떤 흐름이 있기 전 바로 토리 게임즈에서도 그런 유사한 흐름이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관련된 부분을 좀 백원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군요.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 벤처투자가 K런 벤처스의 280억 출자를 결정하고 집행할 당시에 한국 벤처투자 대표는 주영철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80억 출자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8년 5월부터 8월경인데요. 주영철 대표는 IT 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일반적인 경제 전문가가 아니죠. 그런데 주영철 대표, 이 한국 벤처투자 대표였던 주영철 대표는 이후에 2019년 3월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임명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경제보좌관. 자, 인사검증이 통상 2달 정도 걸린다는 것을 참고하면 2018년 12월경에 이미 민정비서관실에서 검증 작업을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죠. 즉 한국 벤처투자가 K런 벤처스에 출자한 지 몇 개월 만에 한국 벤처투자 대표였던 주영철이 청와대 고위직인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임명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을 추천하고 검증하는 건 백원우 전 비서관의 역할이기도 하고 핵심적으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나설지, 그리고 저는 이제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주영철 대표 이 고리를 풀려면 주영철 대표가 어떻게 청와대 경제부장을 오게 됐느냐, 그 과정을 샅샅이 살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영철이 왜 거기 갔고 그다음에 주영철이 왜 그 직전에 이런 한국 벤처 투자와 관련돼서 K런 벤처스에 출자한 그런 것들을 전부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고리가 바로 서창호와 또 연결이 돼야 되고 서창호로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그런 사실 말도 안 되는, 왜냐하면 K런 벤처스 같은 경우는 만든 지 2년밖에 안 되는 그런 펀드 회사인데 아무런 그런 그 실적이 없는 회사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혈세로 조성된 그 펀드를 일자리 운용이라고 하는 그런 운영사로
만들어 줬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딱 주영철이 왜 그 자리에 갔느냐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어떤 그런 그 과정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백원우가 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백원우는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실 비서거든요. 네. 그럼 그 일을 맡은 거는 공직기강 비서실이에요. 공직기강 비서실의 내부감찰이나 인사검증팀이 쭉 그 자료를 데이터를 갖고 이제 올리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서 그것을 검증을 하고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하고 하는 과정인데 아까 제가 별동팀 말씀드렸잖아요. 별동대. 네. 그 별동대가 이것까지 했던 거예요. 공직감찰. 해서 공직감찰은 인사검증까지. 뭐 다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식 라인이 아니라 비공식 라인으로 온갖 그런 압력을 다 행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요 그러니까 아까 문다혜와 관련해서도 백원우가 지금 신우석을 통해서 타이 정착과 그다음에 태국의 그 모든 어떤 뭐 편의 제공 돌아오는 데 대한 편의 제공 하다못해 임대업의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한 돈 관리 집사처럼 거기에 대한 편의 제공까지 모두 다 지시를 내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그 전 토리 게임스에서도 영향을 똑같이 행사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우석을 통해서건 누굴 통해서건 간에 이 토리 이스타젯에 지금 서창화가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백원우가 관장을 하려면 주영철을 왜 지금 임명을 했는지까지도 연결이 돼서 지금 밝혀질 수 있는 거겠죠. 예. 자, 백원우 전 비서관 주거지 압수수색이 되고 전주지검에서 조만간 다시 소환 조사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전주지검에서 이 백원우 전 비서관을 소환했을 때 강제 수사에 돌입하는 상황에 지금 와 있는데 어떤 내용을 수사하게 될지 백원우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깊이 개입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먼저 살펴봤는데요. 결국 지금 다루는 것만 해도 지금 문다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부터 이 케이러 벤처스와 관련된 한국 벤처 투자와 관련된 주영철 대표와 관련된 검증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지금 백원우 비서관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에 초점이 맞춰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일개 그냥 비서관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잡는 데 있어서 범죄 혐의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키 문재인으로 보면 문재인의 아킬레스건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렇지요. 아까 핵심적인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 문재인 일가의 소원 수리반 네. 소원을 들어줘 하는 노래 있잖아요. 네. 진이었다. 문재인의 진이었다. 즉 내가 두 단계나 하향하면서까지 재선 의원인데 비서관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 뭐 칼날 휘두르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또다시 노무현과 같이 되지는 않게 만들어 줄게 내가 문재인을 온갖 것들을 다 내가 성공적으로 안 알려지게 해줄게. 이게 이제 목표처럼 느껴져요. 안 그랬다면 아니 그렇게까지 하향하면서까지 이렇게 온갖 정말 그런 이 비리와 비위를 전부 다 자기가 알아서 막아주는 그런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알아서 실행해주는 뭐 다죠. 다 하명수사 울산시장 하명수사부터 시작을 해갖고 또 뭐 아까 말씀드린 유재수 무마 예. 사건부터 뭐 권인선 그러네. 사건이라든지 이런 뭐 우리들 병원이야 뭐 사실 그렇죠 노무현 때부터 시작된 어떤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설거지부터 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앞서 수사에서 백원우를 제대로 못 잡았어요. 앞서 사건들 이미 뭐 재판도 받고 했는데 백원우가 진짜 제대로 형을 받은 게 없어요. 그저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문다혜 건은 좀 성격이 다르다. 그야말로 성격이 진짜 다르다. 일단 대통령 일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금 연관이 돼 있어요. 대통령이 딴 것들은 사실 대통령까지 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건 대통령까지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부인과 그 다음에 문다혜와의 돈거래 이런 것들이 딱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00원을 제대로 잡으면 사실 나머지 것들도 어느 정도 지금 보완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임종석까지 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백원우 전 비서관 강제수사 돌입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먼저 다뤄봤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자,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앞서 문다에 관련된 소식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자, 아버지 문재인 이야기를 좀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겠네요. 예. 자, 이렇게 좀 이 사건 조명근 전 통일부 장관 압수수색 소식을 좀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전주지검이 서창호 씨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명근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를 최근 압수수색을 했다 이게 확인이 됐었죠. 뭐 때문에 이 조명근 전 통일부 장관을 압수수색한 것인지 궁금한데 일단 이 압수수색 의미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예술단이 방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술단이 방북을 했을 때 이제 전세기를 빌렸는데 전세기니까 이제 전세로 빌렸죠. 전세로 빌렸는데 그때 이제 이스타 항공의 비행기를 전세기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도 LCC 그러니까 저가 항공의 비행사를 항공기를 그 전세기로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긴 했었어요. 그랬죠. 예, 대형 항공사도 아니고 LCC인데 LCC는 뭐 다른 LCC들도 많잖아요. 게다가 그렇다고 해서 LCC가 중소기업도 아닙니다. LCC 정도는 굉장히 그 큰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기업하고 비교를 하자 그러면 그래서 이스타 항공에 일종의 그 특혜를 준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게 통일부 아무래도 그 당시 예술단 방북의 전세기 선정은 통일부가 주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통일부와 관련한 그 통일부 장관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전주지검이 통일부에도 두 차례 검사와 수사관을 통해서 지금 원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방북 전세기 관련해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상직 소유의 이스타항공이 방북 전세기로 선정되는 과정에 통일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통일부와 대통령실이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그 문다혜와 그 타이스타젯 그리고 문재인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스타 항공은 이미 이 어떤 그 타이스타젯 문다혜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또 이제 돌이켜 보면 상당 부분 이제 특혜를 받았던 거고 그게 이제 사위의 취직 문제라는 개인적인 부분을 넘어가지고 이제 뭐 국토부와 관련한 노선 배분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런 그 예술단 방북의 전세기로 활용하는 거 이거는 뭐 그 하나의 그런 뭐 식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긴밀하게 협조를 하지 않았을까. 특히 통일부 장관과 관련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타 항공은 항공이니까 국토부 관할이에요. 근데 이 그 예술단 방북과 전세기 선정과 관련한 부분은 통일부 관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서 저 부서 모든 부서를 다 이렇게 뭐 혜택을 받고 저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중심에는 결국 문재인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 중심에 문재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심에 문다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중심이 문다혜라는 중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다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스타 항공, 타이스타젯 그리고 이런 모든 어떤 비위 사실에 그게 첫 번째 관문으로 이런 그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문다혜의 그 음주운전이 컸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를 하는데 그게 문다혜 딸 문제였죠. 예. 문다혜 딸이 이제 수사를 받으면서 뭐 자기가 무슨 개구리다
아니면 또 그러니까 돌맞는 개구리다 아니면 또 뭐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다 이런 그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그런 언론 플레이는 뭐냐면 민주당의 지지자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반감을 가진 사람들한테 아 나는 이게 억울한 희생자인 것처럼 어떻게 대통령의 가족을 건들 수 있냐 대통령 자신을 건드는 것보다 더 비겁하지 않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검찰 수사의 어떤 정권 탄압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 대한 탄압처럼 정쟁적인 요소를 부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음주운전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다 깨졌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좀 깨져버렸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문재인이란 사람은 일종의 포괄적 뇌물죄로 개인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착복을 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 아니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문다혜 씨가 뭐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다는 걸 넘어서서 그 음주운전의 과정 뭐 1.5 정도 나오면 굉장히 만취 상태입니다. 그 0. 그러니까 그 정도 음주운전을 하는데 그 어떤 동선들 CCTV에 나타났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술집에서 했던 행패들 그거는 뭐냐면 문재인에 대한 어떤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대통령이었다. 우리들의 대통령이었다. 이게 마치 잡범이 되는 거죠. 그 잡범이 되게 되면 아니 어떻게 그 검찰이 문재인 일가한테 이럴 수 있지라는 마음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버려요. 근데 그거를 문다혜가 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른 문제 가지고 수사가 들어가더라도 문재인에 대해서 지난 정부의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줘야 되고 뭐 보호해줘야 되고 이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국민들로부터. 아마 문다혜가 더 이상 글 안 올리고 있죠. 그리고 문재인 또 뭐 글을 딴 이야기 하고 있어요. 문다혜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 딸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과거에 자기가 살인행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입장 표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은 살인행위고 남의 자식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인 거고 자기 자식 음주운전은 살인행위가 아닌 거죠. 그거는 선택적 살인행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문재인이 하는 이야기도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딸에 대해서 어떤 입장 정리를 하거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문재인의 그 메시지도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 문다혜는 뭐 더 마찬가지. 문다혜가 지금 와가지고 그 검찰 수사는 뭐 정치 탄압이네. 뭐 저번에 그 말이라고 했다가 왜 개구리라고 했다가 그 동물의 왕국이 됐잖아요. 지금은 무슨 뭐 또 새로운 동물을 끼어들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번 올린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문다혜가.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국민들이. 너 지금 말이나 되는 이야기를 하냐. 너가 그렇게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애가 있든 없든 그것하기보다는 이제 그 늦게까지 이렇게 그 만취 상태로 그래도 대통령의 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자신을 그런 어떤 대통령의 딸로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그 트위터나 아니면 이런 SNS에 자기가 무슨 대단한 어떤 순교자인 것처럼 쓰면 그게 국민들한테 들리겠냐고 이렇게. 그럼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간에 이제 검찰의 수사가 이상직과 뇌물, 즉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을 때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나친 거 아니냐 하는 일부 이제 사람들의 여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문재인 아들도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일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그리고 이제 좀 이걸 관망하는 사람들 중에는 검찰도 좀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뭐 김정숙이 한 5천만 현금으로 줬다더라. 그리고 제주 별장도 뭐 송기인 신부가 약 3억 8천에 그것도 문다희한테 문재인 딸한테 줬다더라. 이번 음주운전 사건이 그 정점을 찍어준군요. 그 어떤 말씀하신 그렇죠. 권위를 깨는 정점을 권위를 깨는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국민들이 문재인 일가한테 그런 어떤 지지나 호소를 보이진 않을 거예요. 대다수의 국민들, 특히 이제 중도층에 있었던 그래도 뭐 전직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검찰이 얼마든지 수사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음. 이제부터는 저 집구석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역시나 그렇네. 이제는 글로 가는 거야. 아, 집구석이 이렇게 나오는군요. 예. 망나니 집이냐 이렇게. 아니 지금 문조정은 뭐 귀걸이 걸고 이제 이력서 통과하고 예. 그리고 문다혜는 뭐 이상한 그 건물도 뭐 불법인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 그 술집에서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해롱해롱 되면서 이런 음주운전하고 그러면 정상적인 이 집구석이냐? 그러면 문재인은 뭐지?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정치라는 게 어떤 권력과 권위의 문제잖아요. 권위하고 이제 권력이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건데 대부분의 그 권력 관계나 권위 관계라는 거는 가족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북한도 그런 거예요. 어버이 수령님이죠. 예, 어버이인 거예요. 김일성을 아버지로 이렇게 대입시키고 비유하고 그러는 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권력 관계, 권위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도 하지만 그 가족의 그런 세팅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뭐 다른 어떤 공적인 문제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뭐 따로 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뭐 어쩐다 저쩐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말이고 실제로 그 인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관계의 가장 이제 원초적인 권력 관계인 가족에서 다른 권력 관계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게 우리가 권력을 바라보는 안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그러면 뭐 문재인이 뭐 이렇게 아들도 이상하고 딸도 이상하고 아들만 조금 이렇게 망나니인 줄 알았더니 딸도 망나니고 뭐 이런 식이면 그러니까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계속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권위는 문재인이라는 권위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그 검찰이 수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서 그게 관문을 통과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승리의 도래님 고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누르시지 않은 분들은 한번 좀 확인해서 꼭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타항공의 방북 전세기 선정 과정에는 필수적으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이 이 협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로 서창호 씨의 취업 유예, 앞서서 얘기했던 뭐 한국 벤처 투자를 통해서 K런 벤처스에게 280억 출자한 거 유예, 이 이스타 항공기의 방북 전세기도 뇌물의 대가다. 이렇게 지금 이제 검찰이 보고 있으면 자, 이 방북 전세기 과정에서 협의했던 인물들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될까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은 이미 압수수색을 해서 이미 수사 대상으로 올라온 걸로 보이고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말할 거 없죠. 근데 이 방북 시점인 2018년 4월에 주요 청와대 관계자들, 예를 들자면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박선원 국정원 안보특보, 이런 사람들도 이 방북이나 당시에 이런 데 주요하게 관여하고 협의를 했을 텐데 이 과정에서 이 방북하는 과정, 절차, 전세기 동원 이런 게 함께 보고되고 협의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들도 검찰에서 뭐 참고인이든 뭐든 조사 대상으로 부를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다 부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불러야 되고 그리고 아마 통일부 장관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보여져요. 전세기 문제고 그리고 특히나 그 북한으로 가는 이런 전세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그 정권과 수뇌부가 서로 교감하지 않으면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당시 뭐 청와대에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논의를 하고 참여를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건데 네. 윤석열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는 조금 달라요. 윤석열 정부는 늘공이 중심이고 늘공 위주로 되어 있는 정부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말이 뭐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늘공 출신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그 늘공 선호 현상이나 늘공에 이제 무게를 많이 두는 현상이 있는데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게 아니었어요. 문재인 정부는 어공이 주도권을 많이 잡고 있었습니다. 청와대를.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쪽으로 관료의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청와대 밖에 이제 장관의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그것도 무려 지금 한참 그 권력의 핵심하고 그 당시에 핵심 중에 핵심하고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스타항공의 그런 전세기를 빌리는 그 과정에서 청와대 또 나름의 핵심들하고 소통을 안 했을 리는 절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 나름의 소통의 핵심들과 또 수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이게 특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뭐 포괄적인 뇌물일 수도 있는 거고 제3자 뇌물로도 이론 구성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 관련자들끼리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사건이 있죠. 이 방북 전세기 문제를 먼저 살짝 다뤄봤는데요. 자, 이 문제도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전주지검은 2019년 이스타항공이 관광 수요가 많은 중국, 싱가포르 여러 알짜배기 노선 운항권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배분받은 과정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2020년 경영난으로 자본 잠식에 빠져있던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의 매각을 추진할 때 국토부가 어떤 특혜를 줬는지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노선 운항권 배분 문제, 위기에 빠진 이스타항공을 매각하는 데 특혜를 줬던 문제, 이 문제도 조만간 이제 추가적으로 관련된 뭐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안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항공회사, 그러니까 항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권한, 권리 이런 게 노선입니다. 노선. 그러니까 그 가장 알짜 노선을 얼마나 많이 그 취항시킬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과거에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이 그 어떤 노선을 추가로 이제 받는 데 있어가지고 대한항공에서 그 경원자 소송이라고 그 노선을 우리 경쟁 회사에만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게 자기한테는 좀 불리하니 적절성을 따져달라고 했던 행정 소송이 있는데, 그 행정 소송이 행정소송법 교과서에 실릴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노선과 관련해서는 서로 항공사끼리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방송사의 전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전파는 한정돼 있고 그 전파를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부의 자산으로서 굉장한 특혜가 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항공사의 노선도 그런 대단한 특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저는 그 이스타 항공이 만약에 이 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어떤 그런 혜택을 주고 자기가 뭘 받는 거였다면 그 혜택의 몸통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국토부 장관이 또 관여돼 있잖아요. 예. 예, 아까는 통일부 장관이 관여돼 있죠. 통일부 쪽이죠, 그쪽은. 예, 통일부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실. 뭐. 예, 예. 장관과 장관을 마음대로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 거기는 다시 올라가면 청와대로 그렇죠. 올라가면 또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무슨 부서, 하나의 그런 내각의 일개 장관 산하에서만 모든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저 장관이 뭐 한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통일부 장관 또 혜택 의혹이 있고 국토부 장관 또 혜택 의혹이 있고 뭐 온 동네 장관들이 혜택 의혹을 마음대로 줬다가 뺏었다가 다시 줬다가 뺏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네. 사실 청와대밖에 없죠. 그러니까 청와대, 문재인, 문다혜, 이스타, 이상직 뭐 이런 뭐 많은 이런 그 사람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뭐 발본색원에서 밝혀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압수수색, 이거 이제 그간에는 이상직과 문재인 일가의 일종의 내부의 좀 일가와 그 이상직 간의 그런 어떤 뇌물 문제로 주로 내부적으로 좀 좁혀진 문제로 주로 봐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조명균 압수수색은 노선 운항권 문제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청와대 주요 관계자로 확대되는 좀 일종의 좀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보세요? 예. 그거는 이미 그 여기만 문제가 있다고 아직 다 밝혀진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계속 더 밝혀질 거고, 그리고 그 이상직이 했던 그런 일들이 뭐 그
행정부서를 넘나들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이것만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뭐 뒤에 또 언급하겠지만 국세청과 관련한 문제도 있고, 근데 국세청, 통일부, 국토부 벌써 이렇게 또 몇 가지 부서가 또 복수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의 정점, 문재인을 향하고 있다. 문재인이 없이는 절대 될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새로운 넘버 2, 그러니까 새로운 그 수사의 장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명균 전 통일부 장관 압수수색을 통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방북 전세기에 특혜가 작용했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개입을 했는지 그 사항을 압수를 통해서 검찰이 살피고 있는 상황을 좀 먼저 살펴봤고요. 자, 이슈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세청 문제 나왔으니까 이 문제 한번 다뤄봐야죠.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이 이스타항공 탈세 제보를 2년 가까이 뭉갰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공문이 나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제 공방이 좀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국세청은 이스타항공 노조가 국세청에 제보한 자료가 구체적 증빙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타항공 노조가 제기를 했어요. 이거 이스타항공 문제가 많다 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탈세 제보 같은 걸 제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국세청은 이거 구체적 증빙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윤석열 정권으로 정부가 교체되자 해당 제보가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근거가 됐다고 통지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이스타항공의 노조에서 그 71억 원의 행방과 관련해서 그런 그 탈세 의혹을 국세청에 제보를 했었습니다. 그 71억 원이 그 바로 그 타이스타 제세 그 설립 자금으로 쓰였던 자금이죠. 예. 그 관련해 가지고 노조에서 제보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 조사나 이런 게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척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넘어갔다가 지금 2023년 5월 2일에서야 그 탈세 제보 처리 결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넘어와서 과세 활용 자료로 활용됐다면서 그 노조 쪽에, 그러니까 신고자 측에 그 통지를 한 겁니다. 과세 활용 자료라는 게 그 조세 포탈에 대한 상당 부분의 증거가 된다.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거는 인정이 돼가지고 신고자인 노조한테 통지가 됐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이걸 뭉갰냐? 그거는 결국 덮은 거 아니냐? 그런 그 조세 포탈과 관련한 사항을 덮었느냐에 대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타이스타젯이 71억으로 설립이 되는데 2년 만에 20억만 남아요, 계좌에. 그 50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50억이 사라지는 거에 뭐 어디 그 특별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 제대로 된 비용 출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딘가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이스타항공과 타이스타젯은 70억의 수상한 거래가 또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판까지 가가지고는 타이스타젯의 70억은 이상직의 비자금이라고 판결이 났죠. 사실상 이상직의 소유라고 해서. 그러면 이스타항공의 70억, 타이스타젯의 70억, 그리고 그 20억을 남겨두고 소비가 된 50억, 이 돈의 행방 흐름 목적이라는 게 어쨌든 이게 뭐 제대로 그 세금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출처 문제도 있고, 지출처 문제도 있고, 소명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그 23년 5월 2일에 이제 노조한테 과세 활용 자료로 활용됐다라고 이제 통지가 됐으니까 국세청이 이 부분 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런 그 탈세와 관련한 자료를 뭉갠 국세청장이 있다면 응당 그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렇군요. 직무유기나 좀 뭐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스타항공의 증거인멸 시도 이런 부분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조세범 처벌법이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몇 가지 조세범의 처벌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소득을 은닉하는 거고, 뭐 부당한 세금 공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탈세를 또 방조하는 것도 그 처벌의 대상이긴 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형사 문제로도 당연히 이게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관련한 이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관련한 사람들까지도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자, 이상직 소유의 이스타항공 조금 안으로 주로는 이제 자금 문제, 노선 배분권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타항공은 이제 특별한 사유도 없이 수백 명을 해고한 악명 높은 중소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뭐 이런 근로자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하면서 문재인이 가장 아꼈던 이 이스타항공은 실제로는 악덕 중소기업이었던 것이죠. 이상직은 500억 원대 횡령 배임을 할 정도로 악덕 기업주인 것이죠. 이스타항공도 조종사들이 당시에 직원들 포함해서 아무런 뭐 이유도 없이 해고 당하자 피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을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이스타항공의 피눈물을 결국 문재인 일가에게 바친 셈이 됐는데 이 악덕 중소기업, 악덕 기업주 이런 이상직의 이 어떤 행위 이런 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 문재인이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일종의 인권 변호사처럼 예. 그 엄펄이라고 하죠. 저는 인권 변호사라고 이제 생각도 안 하는데 그 세간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어떤 친분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권 변호사 이미지에 묻어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아니 그 입만 열면 노동자니 뭐 인권이니 이런 거 이야기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문재인이 이런 악덕 기업주 말 그대로 노동자의 고열을 짜내고, 빨아서 먹는 고열을 짜내서 먹는 그런 악덕 기업주의 든든한 뒷배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얼마나 그 문재인이 사악한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인데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5년 동안 나라 진짜 많이 망가졌습니다. 뭐 나라 빚도 400조나 늘어가지고 빚이 천조국인 나라가 돼버렸고 국방비가 천조국이 아니라 예. 빚이 천조국이 됐죠. 빚이 천조국인 나라가 국가 돼버렸고, 채무가.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들이 잘 살게 됐으면 그것도 말도 안 해요. 그런 것도 아니고 전부 이런 이상한데 돈세 나간 게 얼마나 많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 그 정말 그 정권 교체를 한 게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런 그 문재인의 이중성,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중성이라는 게 이런 것에서도 너무 그 이스타항공 관련해서도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이스타항공과 관련한 그 근로자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직원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문제들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사실은 그 조장이라기보다 더한 거죠. 뒷배 역할을 사실 그 이상직의 뒷배를 한 거죠. 예, 이스타항공의 뒷배를 넘어서서 이상직의 뒷배를 하면서 그런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짜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연극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 그 앞서 이스타항공 방북 정세기 문제를 다뤄봤고요. 노선 운항권 그래서 이스타항공의 제주항공 매각 당시의 특혜 문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국세청의 이스타항공 탈세 제보까지 문재인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이스타항공에 특혜를 줬다 이런 사실들이 의혹들이 이제 점점 확인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용어를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정부 이러지 말고 이스타항공 정부, 이상직 정부 이렇게 불러야 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지금 이 거대한 어떤 특혜들이 주어졌네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그 문재인 정권에서는 나는 문준용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네. 왜 그 각종 그 세금 가지고 그 네. 전시회하고 그리고 그것도 뭐 내가 볼 때 세금 빼먹기인데 무슨 대단한 작가인 것처럼 하고 돌아다니고 네.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작가면 지금 세계에서 무슨 전시회 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뭐 언론에 코빼기도 드러나지도 않아. 드러나지도 않는데 문준용이 문제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다혜가 진짜 문제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곽상도 의원 같은 분은 또 문다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팠어요. 그러니까 이준우 대변인 같은 부분도 문다혜 부분을 많이 팠고, 근데 그때는 좀 많이 덮여 있다가 이게 정권이 지나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문준용보다 더한 게 문다혜였고 이게 문재인 정권이 문다혜 정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뭐
이상직이나 이스타항공이나 이스타 정권, 이상직 정권 이러는 것도 결국 그 하나의 모든 고리는 문다해잖아요. 그러니까 문다해가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어떤 존재길래 이 문다해라는 이름만 나오면 각종 이제 그 안 되는 게 되고 되는 게 안 되고 뭐가 망가질 듯하면서 이상하게 다 판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파자. 지금 그 이원석 총장 있을 때 뭐 검찰 열심히 안 했잖아요, 솔직히. 이제 그 심우정 검찰총장 바뀌었으니까 문다의 하나만큼은 좀 열심히 파서 정말 이제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자. 이제 뭐 문다에 판다 그래가지고 비판할 국민들은 이제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확실합니다. 예. 예. 나나랜드님이 문다의 게이트라고 얘기하셨고요. 리지엠님은 문준용도 분명 또 있을 거예요. 문준용 건도 그렇죠. 이제 일부만 나왔죠. 사실은 이제 보조금 받고 지원 받고 그게 이제 수억 대 단위 2억에서 3억 정도 사유 된다고 그랬나요? 문준용 건도 작진 않고 특히 이제 노동연구원 그 사건도 굉장히 큰 사건들이었죠. 하여간 문재인의 일가 자체가 문재인 자신은 물론이고 김정수 부인 김정수 두 자녀 모두 다 그냥 썩을 대로 썩어 있습니다. 문재인 일가 자체가 썩은 집단이죠. 정권을 운영하면서 저렇게 철저하게 각종 기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들입니다. 예, 그 부분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국세청의 탈세 제보 사건 왜 정권이 바뀌자 탈세 제보 이스타항공 노조의 탈세 제보 처리를 했는지 그 문제 다뤄봤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 자, 또 하나의 중대 사건이 있죠. 이 문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 압수수색 문제를 좀 한번 먼저 다뤄봤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로 파장과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 좀 다루지 못한 문제를 포함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전주지검이 지금 얼마 전에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알려졌죠. 2018년 우리 예술단의 대한민국 예술단의 방북 전세기로 이스타항공을 선정하는데 통일부가 개입했다. 이게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전주지검이 조명균 장관을 압수수색 주거지 압수수색했는데 일단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보통 비행기가 이제 그 북한을 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에 우리의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간다거나 어떤 것을 갖고 간다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북한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북한에 있는 문화 충격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무엇 하나라도 사실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느낌 또는 이 정도의 상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국적선이 이제 그 대한항공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나오고 해서 처음에는 대한항공만 북한으로 가는 어떤 그런 그 상황이 있을 때 전세기로 갔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도 대통령 전용기 중에 하나로 이제 계약이 됐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은 양대 축으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그 항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중저가 항공 그것도 중저가 항공 중에서 이스타 항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저가 항공도 기존의 대형 항공사의 그러니까 그 대형 항공사의 계열 중저가 항공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쪽이 더 사실은 왜 그 비행기 대수라든지 혹은 뭐 종업원의 어떤 그런 복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이 이미 된 것이고 이스타항공은 그야말로 신규 항공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선정되는 하나의 어떤 명분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대한항공을 처음에 선정했을 때 어떤 이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을 선정했을 때 이유, 그 다음에 중저가인 이스타항공을 선정했을 때 이유, 이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런 명분이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이스타항공을 뜨하니 지금 북한에 보낸 겁니다. 뭐 이스타항공이
뭐 북한에 가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타 항공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이 아닌 이스타 항공이 갈 이유가 또 적확하게 표현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서 보니 이상직과 관련된 온갖 그 특혜들 더군다나 서창호 이전에도 어느 정도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밝혀졌지만 서창호 이후에 지금 드러나는 온갖 뭐 그 황금 노선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스타 항공을 북한에 보냈을 때 북한 사람들에 대한 문화 충격만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보냈겠습니까? 국내와 해외의 인지도 상승, 인지도를 높이면서 그것 자체가 엄청난 어떤 홍보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가서 얼만큼의 어떤 전세기로서 뭐 정부로부터 돈을 받느냐보다 플러스 유무형의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서 지금 선정을 시켜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과정은 당연히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된다. 이게 서창호가 개입되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이권에 그러니까 그 문재인 사위가 개입되지 않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는 사실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자,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한번 좀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주지검이 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불러 어떤 조사를 할지가 지금 궁금해집니다. 방북 전세기로 이스타항공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한 것인지 이게 집중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되겠죠. 특히나 이제 대통령과의 어떤 협의가 있었느냐, 지시가 있었느냐,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협의를 했느냐, 어떤 내용으로 협의가 있고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는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여기에 국정원, 특히 북한과 대북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국정원 관계자와 협의하고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보이는데 누가 어떻게 개입하고 협의했는지 이 부분은 수사의 초점, 그 내용 대상자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점점 커지겠지요. 물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개입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타항공은 여러 가지로 자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중저가 항공을 한번 우리가 보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이 항공 라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스타항공은 2018년에 보냈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그 전부터 굉장히 부도덕한 기업으로 알려졌어요. 악덕 기업주, 악덕 기업. 그렇죠. 악덕 기업주로 알려져 있고 그것을 민주당에서도 겉으로 막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러니까 민주당 관계자 발로 좌파 언론에조차 인터뷰를 할 때 이스타항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꽤 많았거든요. 두 가지예요. 다 가장 중요한 게 갑질 중에 갑질이 자기 아들 딸한테 10대 그러니까 미성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10대한테 뭐 이스타젯의 모든 그런 그러니까 오너 그걸 전부 다 편법으로 다 물려줬다. 이거 진짜 갑질 중에 갑질 아닙니까? 대한항공의 뭐 땅콩회항 사건만큼 사실 큰 사건인데 이런 문제 전 부인 그러니까 지금 그 이상직의 전 부인의 골프 코치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직원으로 가짜로 직원으로 해갖고 월급을 주는 형식으로 돈을 줬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게 그 노조에 그러니까 노조에 그러니까 근무하는 이스타항공 노조, 이스타항공 노조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과 그 다음에 월급 미납, 월급 체납. 이런 부분들이 쌓여져 있는 항공사를 굳이 선정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게 국토부가 아닌 통일부 원래 이제 뭐 그 항공 라인을 뭐 면허 라이센스를 주고 하는 건 국토부가 하나이지만 북한에 굳이 이스타항공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결제하고 결정하는 어떤 라인들 지금 얘기했던 쭉 그 라인들이 다 소개가 됐는데 이 라인들 중에 얼마나 지금 이것과 관련이 있는가는 밝혀져야 되겠죠. 네. 그러면 전주지검이 이제 통일부에도 두 차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방북 전세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자 그러면 조명균 장관 이외에 통일부에서 자료를 확보했다면 이 실무적으로는 누군가가 이거에 통일부 관계자가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하고 북측과도 협의를 하고
대통령실이나 주요 관계자들을 협의를 할 텐데 통일부 담당자를 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내용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당시에 이제 통일부에서 그러니까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밑에서 근무를 했던 통일부의 간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간부들은 당시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을 했고 어떻게 결정이 됐다라는 것을 실무자로서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었겠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정권도 바뀌고 진영도 바뀌었는데 그것을 뭐 입을 다물거나 함구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부 담당자들을 조사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규명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통일부 담당자의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니까 압수수색을 했다. 거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비공개로 통일부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 압수수색은 아시다시피 범위가 한정돼 있어요. 예. 뭐 옛날 같으면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뒤지지만 특정한 것을 특정하지 아니하면 아까 특정한 공간, 특정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적시하지 아니하면 그 이외의 것들을 갖고 왔을 때 불법적인 행위로서 증거로 채택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특정한다는 건 뭐죠? 특정한다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뭐 압수수색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하려면 어느 정도의 진술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범죄 혐의로 보이는 증거. 예. 그것들을 타깃을 해야만이 압수수색이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자, 이거 새로운 좀 수사 대상이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중요한 문제죠. USB 문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에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한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USB에 뭐가 담겨 있느냐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었죠. 원전 문제에서부터 가상화폐까지 다양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확인된 것은 이거죠. 당시에 문재인과 김정은 두 사람의 정상회담 이전에 통일부가 말한 USB입니다. 통일부가 USB에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담아서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됐죠. 법정에서도 확인이 됐죠. 이게 3급 기밀 문서다. 이것까지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USB가 통일부가 청와대에 전달한 USB가 그대로 전달된 건지 김정은한테 아니면 다른 USB거나 아니면 통일부가 전달한 USB에 다른 내용을 추가해서 전달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이 USB를 준비하고 전달한 그 시기에 조명균 장군이 바로 조명균 씨가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USB의 전달자, 전달 부서 그 통일부의 총책임자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USB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지금 문다이 건이라든가 뭐 이런 방북 전세기 건이라 이런 데 이제 초점이 주로 전주지검이 맞춰져 있지만 이 USB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중요한 수사 건이긴 한데 조명균을 소환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도 좀 되겠고 수사를 할지 이 부분도 관심사 되겠네요. 아니, 수사하면 안 되죠. 예. 별건 수사이기 때문에. 예. 전주지검이잖아요, 이건. 예. 그런데 제가 수사하면 안 되죠라고 한 건 전주지검은 수사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사건 자체는 아시다시피 문다혜의 남편 전 서창호와 관련돼서 어떤 특혜에 그러니까 정부 차원 당정청이 다 특혜를 준 것 같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서 문다혜 일가를 어떻게 할 건가. 왜냐하면 내각도 벌써 몇 개 내각. 저 청와대는 거의 전부처가 지금 다 뛰어든 것 같고 예. 내각도 지금 벌써 국토부에 통일부에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USB는 다른 쪽에서 수사에 돌입할 겁니다. 이미 법원이 이 USB가 물론 국가 기밀이긴 하지만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국민 알 권리와 국익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이번에 결정을 내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을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여서 또 다시 이제 수사를 할 거냐에 대한 검찰의 미션만 남은 건데 그건 제가 보기엔 중앙지검에서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문제는 단순히 뭐 그 문재인 일가에 대한 어떤 뭐 뇌물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기문란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엄중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즉각적으로 좀 빠른 시간 내에 수사에 돌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에로이카 윤님 재미있게 이 얘기를 주셨네요. 물론 재미로 올리셨겠지만 USB에 AV 파일 적겠나요? 원전 설계도 가상화폐 등이 유력. 예, 뭐 그런 맞습니다. 뭐 뭔가 북한의 김정은한테 줬으면 김정은한테 상당히 가치가 있으리라고 보이는 아주 중대한 정보를 줬겠죠. 그게 어떤 것인지는 확정은 안 됐지만 그것만은 확실하죠. 일부 통일부 관계자가 북한의 실무자에게 전달한 것도 아니고 차원이 다른 정보를 줬겠죠. 그런 데 있어서는 중요한 정보일 것이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죠. 아직도 안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괜찮으십니까? 공무원들이 예. 일요일 날 들어가갖고 파일을 지우잖아요. 예. 파일을 산업부에서요? 지워서, 산자부에서 들어가서 지우잖아요. 그런데 그 지운 파일의 파일명이 러시아어로 북이에요, 북쪽.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을 지칭하는 거 아니냐. 그거를 북한이라고 하거나 뭐 그럴 수 없으니까 러시아어로 북쪽을 뜻하는 말로 파일을 한 거 아니냐. 예. 그 안에 원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때 당시에 추측을 했었긴 하죠. 김소손님도 USB 한국 군대 기밀 원전 비트코인 줬을 것 같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군대 비밀까지. 그러면 심각해지죠. 그러면 진짜 반역 행위자가 물론 다른 사안도 중요합니다만 한국 군대의 중요한 기밀을 넘겼다. 김의사의 뭐 중령인가 소령이 북한에 그런 기밀 정보를 넘기기도 했는데 그런 반역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USB에 그게 담겼다면 당연히 매국노 반역 행위죠. 자, 그런데 이제 요 근래 이제 지금 전주지검이 계속 압수수색을 강도 높게 하잖아요. 네네. 앞서 얘기했던 조명균 전 장관이나 백원우 전 압수수색, 주거지 압수수색, 어제 압수수색 한 거나 아주 발빠르고 신속하게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문재인 일가 중에 특히 문다혜의 비행들이 막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가장 최근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터지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종의 물코가 터진 거 아니냐. 문재인 그나마 자신들이 방어하던 방어막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검찰이 뭐 탄압하고 있다. 이런 게 문다혜의 행적, 음주운전 사고 등으로 이게 방파제, 즉 방어망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전주지검이 더 좀 신속하고 강하게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겠죠. 일단 저는 전주지검 쪽으로 편으로서 생각을 하면 아니 우리는 원래 플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대신 이제 문다혜의 음주운전 때 한동안 기사가 좀 안 나왔을 뿐이지 지금 그 예정대로 가고는 있다라고는 뭐 전주지검에서는 얘기할 텐데 이 덕은 볼 거예요. 어떤 덕? 그러니까 일단 문다혜 일가의 그러니까 그 음주운전 사고 이전에 문다혜 일가의 수사에 대해서 이 보수 우파 시민들은 빨리 수사를 해라라고 얘기할 테고 진보 좌파의 그 개딸들은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된다. 개딸이 아니라 문빠들은 말이 안 된다. 개딸들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이재명까지 가면 안 되니까 일단 관망할 거야. 근데 대다수의 또 다른 그런 중도의 그 시민들은 빨리 끝내지 제대로 끝내지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좀 여러 층위의 그 여론들이 있었다면 이번 음주운전으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일부 극히 좁은 문바를 빼놓고 개딸부터 중도부터 보수파의 모든 시민들이 수사 제대로 해라. 이렇게 이 여론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개딸들도 지금 문재인 탈당해라. 뭐 이렇게
그 글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 정권 그 저기 뭐야 수사 뭐 압박 대책위원회 뭐 해서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라고 나선 9명의 민주당 의원들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이 중단됐어요. 활동 못 하고 있어요. 예. 활동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민주당이 또 불똥이 튀거든. 그래서 어쨌든 음주운전은 또 이재명을 건드리는 또 기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다혜는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 기여자군요.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발목을 잡는 스스로의 자책골 기여를 한 셈이 되는군요. 예, 세 번째 이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수처와 관련된 이야기들 주제가 될 텐데요. 자, 구독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권 다 끝나갑니다. 힘껏 힘차게 소신껏 수사하십시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언제 압수수색합니까? 성과 안 남긴 처장으로 남고 싶습니까?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발언인데요. 공수처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오동훈 공수처장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지금 뭐 하시냐? 하여간 열심히 해라. 힘껏 소신껏 하고 용산 대통령실도 압수수색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저 발언 장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죠. 왜냐하면 공수처라는 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수사를 맡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가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예. 문재인 정권 때는 문재인 정권의 온갖 정말 그런 이 비위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넘치고 넘쳤는데 공수처 뭐 했습니까? 공수처 어떻게 했냐면 딱 하나 조희연 수사는 제대로 하나 딱 했어요. 그 이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기소도 그렇고 기소율도요. 4건 지금 4년 동안 4건입니다. 이 4년 동안 얼마나 지금 공수처 예산이 들어갔냐면 800억이 들어갔어요. 예. 1년에 그러니까 거의 200억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수사를 4건 했으니까 수사 한 건당 200억씩 쓴 거예요. 이렇게 무능한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공수처를 무능하게 만들었다. 제대로 수사관도 채워주지도 않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의 공수처가 더 무능했거든요.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점점 사람이 줄었어요. 처음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진영을 갖추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진영 갖추고 2년 동안 사실 더 처참했어요. 압수수색 영장하면 죄다 반려되고 체포영장하면 죄다 반려되고 구속영장하면 죄다 반려되고 전부 다 이렇게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쨌든 일을 하라 마라라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무책임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서영교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동훈 공수처장을 향해서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억 6천만 원짜리 여론조사를 해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아닌가? 대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당선 무효형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발언 내용 자체도 그렇고 헌법 84조 대통령 관련해서 불소초 특권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막 질러대는 건가요? 의도적인 막질러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 반사입니다. 반사요? 미러링. 예. 반사입니다. 명태균을 통해서 무슨 불법 여론 조작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 여론조사 비용도 안 주고 했는데 문재인은 당선 무효예요. 그러면 드루킹
드루킹 사건. 예, 그렇죠. 드루킹이 저 정치 브로커예요. 네. 옛날에 정치 브로커들은 어떻게 접근했냐면 제가 조직을 갖고 있어요. 한 1,000명. 그러니까 인당 얼마 주세요. 내가 다 투표해 드릴게. 이게 조직 브로커거든요. 요즘의 브로커들은 안 그래요. 예전에는 삼김 시대는 공설운동장에 10만 모이게 한다. 이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을 갖고 있다라는 브로커들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뭐죠? 디지털이에요. 디지털로 어떻게 여론을 형성해주고 하느냐 이게 브로커예요. 드루킹이 접근해갖고 김경수를 통해서 바둑이 그러니까 문재인의 오른팔인 김경수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댓글 수만 개 달아드릴게요. 댓글 좋아요 해갖고 맨 위로 좋은 거 올려드릴게요. 그거 다 드러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철수와 막 비등한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아바타 그걸로 완전히 댓글 조작을 해서 그걸 뒤집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 된 게 누굽니까? 문재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브로커 때 그렇게 불법 여론 조작을 해갖고 당선된 그런 대통령과 같은 진영이 있는 사람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한다. 뭐 서영교가 사실 맞는 말 하는 거를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런데 이거야말로 지금 민주당이 뭐 앞으로 제가 딱 하나만 더 드릴게요. 민주당이 무슨 이렇게 무슨 도사운운 하면서 무속인 있잖아요. 네네. 그 프레임 얘기하는 거 그거 진짜 다시 반사합니다. 문재인 김경수는 누구한테 놀아났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드루킹한테 놀아났어요. 드루킹이 어떤 자인지 아세요? 아니 그때 다 알려졌는데 다 잊어먹으셨을 거야. 그냥 브로커인 줄 아시는데 이 사람은 경공모라는 그런 이 사이트를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만든 사람이에요. 경공모가 거의 사이비 무슨 종교예요. 이 사람이 이 드루킹이 뭘 얘기했냐면 경공모에서 일본은 멸망한다. 일본은 대지진으로서 2000 몇 년도에 멸망한다. 이 정도는 진짜 무속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총영사를 달라고 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아니 일본이 멸망하고 종말을 왔으면 왜 총영사를 달라고 해요? 가서 죽으려고요? 아니요. 그 한국 총영사를 통해서 네. 이 사람이 지금 드루킹이 뭐라 그러냐면 일본의 유능한 인재들을 네. 침몰하기 전에 다 데리고 와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식의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액 주주 운동으로 대기업들을 전부 해체한 다음에 그 대기업을 갖고 DMZ에 큰 공장을 세워서 북한 주민들을 다 노동자로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그런 어떤 클러스터를 단지를 마련한다. 웃으시잖아요. 이런 거를 얘기한 사람에게 네. 손을 붙잡고 놀아놨던 사람이 문재인이에요. 그걸 홍매화에 지금 명태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걸 도인이다 어쩌다 하는데 들여다보면 당신들이 완전히 그 무속인에게 불법 그 여론조사 맡겨갖고 대통령 된 주제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의 불교 용어가 있죠. 공술의 공수거 이런 거에 빗대서 공술의 공수처라는 말까지 나왔다면서 공수처가 꼭 필요하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공수처 이 진짜 필요한지 그 존재 늘 우리가 이야기를 봐왔는데 공술의 공수처 필요합니까? 세금은 낭비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치라는 게 이제 국회가 생기고 상권 분립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시작이 되죠? 세금 때문에 시작이 돼요. 세금을 내는 곳에 대표자가 있어야 된다가 국회를 만든 국회의원이 탄생된 배경이에요. 이게 뭐죠? 우리가 낸 세금을 제대로 쓰느냐를 감시해야 되겠다라는 게 국회의원의 첫 번째 역할이었어요. 그 국회가 만들어진 이유였어요. 그건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금, 우리가 낸 세금 800억이 고작 4건, 그러니까 한 건 수사당 200억씩 쓰이는 그런 낭비, 그런 비효율, 그런 무책임한 그런 조직을
우리가 왜 갖고 있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이건 없애야 되죠. 그런데 저자들은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들은 지금 자기네가 만든 거고 자기네가 지금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만든 거고 또 언제나 그러니까 그 보수 우파 정권을 이렇게 그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런 여러 가지의 자신들의 정파적인 어떤 이해관계로 만들었는데 이 민주당이 하는 얘기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고 무슨 세금이 어떻고 또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고 800억을 안 쓰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 800억 갖고 저기 국민 진짜 가장 어려운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핀셋으로 차상위 뭐 이런 차상위 계층에 어쨌든 그 몇 퍼센트 이하에 진짜 핀셋 지원을 해야 될 분 많아요. 자영업자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800억 아낄 수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4년 동안 이 800억 들여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의원 빼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없애야 된다. 이렇게 멋있는 말로 공수래 공수 저 대단히 멋있는데 전 유상병 의원의 그 표현에 동의하면서 당장 없애야 되는 어떤 조직이죠. 예,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백원우 전 비서관 강제 수사 압수수색 문제와 조명현 전 장관의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문재인 일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떤 특혜, 비리가 있었는지를 좀 연관해서 살펴보고 수사에서 어떤 게 중요한 수사 대상의 초점이 될 건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